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20세기 현대사, 특히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들으려고 하면 역시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리고 각자 어떤 특성을 가진 정치가 및 독재자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인데 태어난 곳은 오스트리아죠. 근데 아버지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띠로 2번 내려가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히틀러였죠. 어머니는 정말로 히틀러를 사랑하는 그런 자상한 어머니였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아버지가 그런 성향이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상당히 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아들 사랑을 표현했는데 히틀러에게는 그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예술이 밥 먹여주느냐, 먹고 살 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역시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히틀러에게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하면서 갈등이 있었죠. 스탈린 같은 경우는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났는데 러시아 제국의 지배민족이라고 할까요? 저기 밑쪽 코카서스 산맥, 그러니까 카카즈 지방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일종의 러시아 제국에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혹시 요즘 신기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신발 수선하는 직업을 가진 장인, 그러니까 노동자였고 아버지가 좀 술 주정뱅이였어요.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히틀러와 스탈린의 어린 시절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측면이 있었을까 싶을 텐데 히틀러는 원래는 아주 화가가 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화가로서 살아가고 싶은 어떤 예술 욕구가 있었고요. 또한 스탈린도 시를 잘 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상당히 래퍼의 기질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성직자의 길을 가기를 바랬는데 스탈린은 시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지 시를 많이 공부했고요. 또 한 가지 두 사람의 어떤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이미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서 독립하고 따로 나가 살게 되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에 접어들었던 히틀러와 스탈린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스탈린부터 설명을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념 서클에 들어갔던 거예요. 앞날을 설계하고 그리고 사회 변혁을 바라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당국의 감시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은밀히 만나는 그런 지하 서클 형식을 띠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서적을 접하면서 이 압제적이고 전제적인 국가였던 러시아를 근대적인 현대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제 변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체제 변혁을 주도하는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보적 형태의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혁명운동, 정치운동에 뛰어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스승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 러시아 볼셰비키 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이었죠. 그러니까 레닌의 책을 접하면서 확실하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의 길에 접어들었고 또 레닌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스승 설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에 독일에서 성장했던 히틀러의 경우에는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을 하면서 노숙자 비슷하게 사회부닥을 전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도시였었는데 이 도시에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에 노출되면서 인종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의 동맹국으로서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때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원 입대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이 아니라 독일 제국군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이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상당히 가혹하고 혹독하고 잔인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히틀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우는 애국심에 충만한 그런 병사였어요. 이게 뭐 행운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그렇게 인명 피해가 심한 전투에서도 히틀러는 살아남게 되었고 다른 민족을 배타하는 편협한 어떤 국수주의자로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라고 하는 극악한 인종주의자의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되죠. 자, 일단 그 히틀러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독일이라고 하는 조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심적 타격을 입고 방황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경찰의 그 끈아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체제를 그 위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염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요원이 되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전제 정치가 끝나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가 됐었는데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택한 체제가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란 강대국이 독일에게 강요한 체제였기 때문에 별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관해서 애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정치 세력을 염탐하는 역할을 히틀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찰의 정보원으로서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아주 군소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오라고 한 임무를 가지게 돼서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는데 아예 그냥 그 정당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경찰 그 정보원 역할 때려치고 그 정당에 가입을 했고요. 언변이 뛰어나고 웅변술이 탁월해서 그 정당을 접수하게 됩니다. 정당 지도자로 이제 정치의 길에 접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타도하고 다시 독일인이 원하는 정부를 세워서 우리 독일에게 치욕을 안겨준 영국, 프랑스를 다시 무릎 꿇리고 독일을 다시 패권 국가로 일으켜 세우는 히틀러가 처음에 그 접수했던 당이 그야말로 뭐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아주 군소 정당이었었는데 이 정당이 1920년대에 독일이 맞이한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당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예 바꾸게 되죠.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란 것이 사실 공산주의와는 달리 상당히 그 뭐랄까요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념을 띤 정당이었는데 국가사회주의를 뜻하는 말이 독일어로 나치오날 조치알리스무스였거든요. 나치오날이라고 할 때 나하고 조치알리스무스 할 때 또 다음에 하는 찌라고 하는 말을 결합해가지고 나치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인데 축약해서 만든 말이 바로 나치 당이었고요. 이제 나치 당 하면은 히틀러의 대명사가 되죠. 스탈린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하고 그냥 성직자가 되어서 편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러시아의 중심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모스크바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레닌과 같이 함께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에 입당을 해서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볼셰비키 당이 당시에 그 러시아 재정의 엄청난 이 압박과 이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지하 정당의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제정 국가였고 이 전제정 국가에서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더더군다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을 표방하는 이런 정치 세력을 극단적으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지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탈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레닌도 그렇고 또 하나 뭐 유명한 뭐 인물이 바로 트로츠키 같은 사람일 텐데 이런 식으로 볼시비키의 지도부들은 대개는 그 탄압을 피해서 외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이런 데서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혁명을 지도했는데요. 이 국내에 남아서 국내 조직을 이끌어가고 투쟁했던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이 뭐 혁명 활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고 하면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있죠. 혁명 자금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은행 강도였어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게 돈을 이렇게 운반하는 현금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공격해가지고 탈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큰 돈을
일본을 한번 탈주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스탈린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민의 돈인데 지배계급이 이 돈을 수탈해서 자기네들 배를 불리고 있으니 이것을 탈취하는 것은 혁명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였겠죠. 은행 강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중한 탄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혁명 운동을 위해서 강도할 만큼 투쟁의 선봉에 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탈린의 입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체포되고 유배를 가서 고생하고 다시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돼서 유배를 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탈린이 고생을 했지만 지명도는 올라가게 되었죠. 또 하나 이 볼셰비키 당에서 스탈린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스탈린이 전담한 분야가 바로 민족 이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였고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당의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스탈린이 사실은 대러시아인이 아니라 조지아 소수 인종이고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지역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민족 문제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지만 이 사회주의자에서 민족 문제의 어떤 전문성을 띈 그런 이론가라고 하는 위치를 스탈린이 차지할 수 있었고 레닌도 스탈린을 눈여겨봤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민족 문제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스탈린이다. 스탈린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레닌의 눈에 들게 되죠. 당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레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스탈린이 상당히 그 당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일단 스탈린과 히틀러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만행을 많이 저지른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뭔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부터 살펴보자면요, 히틀러의 세계관은 바로 인종주의였습니다. 인간들은 인종으로 다 나뉘어지게 마련이고 인종마다 성질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월한 인종과 저열한 인종이 있기 마련이고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세계가 올바르게 재편돼야 된다. 우월한 인종은 지배하는 민족이 돼야 되고 저열한 인종은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박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틀러의 인종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은 역시 게르만인들이었습니다. 세계를 아니면 최소한 유럽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전쟁에 패하고 다른 민족에 치욕을 당하는 그리고 무릎 꿇고 지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이유가 뭐냐? 게르만인이 그렇게 뛰어난 인종인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 어떤 사악한 음모 때문이다. 그럼 그 사악한 음모를 누가 꾸몄는가? 바로 유대인이 꾸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비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인류를 해치기 위해서 각종 혁명, 그다음에 전쟁, 전염병, 경제 위기를 퍼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를 겪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독일을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질서를 가져온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척결하고 강령을 확실히 내세웠고요. 이것이 군소정당일 때는 그냥 이상한 소리하는 어떤 그런 당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직격타가 바로 독일에게 가해지고 독일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지죠. 독일을 그나마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중도 정당, 기존 정당, 특히 이제 사회민주당이 힘을 잃게 되고 극단적인 정당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치당이었죠. 그래서 결국 나치당은 세계 대공황만 아니었으면 그냥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좀 이상한 어떤 모임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점점 세를 키우다가 결국은 집권당까지 되죠.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진 당의 총수였고요. 그 당을 이용해서 총리가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니라 이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돼요. 말하자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권력 분립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독재 체제를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 척결하는 것이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학계라든지 아니면 예술계라든지 아니면 공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을 내쫓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유대인을 배척하고 척결하는 강도를 높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초반에 독일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폴란드를 단수에 점령하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1941년에는 아예 소련을 침공해서 모스크바 점령을 코앞에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패권이 완전히 확립된 것처럼 보였고 이때부터 독일은 나치당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아예 피를 말려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죽여 없앤다. 그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총 인구가 1800만 명 이들을 체계적으로 다 학살해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게 되고 시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소각하는 소각로도 만들게 되면서 사람을 학살하는 대규모 공장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살해 공장 단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풀 가동하게 되게 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어떤 경우는 10,000명 단위로 살해를 한 다음에 집단 매장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죠. 전쟁 전에 제2차 세계대전 전에 1,800만 명이었던 유대인 인구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1,200만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히틀러의 인종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유대인, 슬라브인, 집시, 유전적인 결합이 있는 사람, 어떤 경우는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다 척결 대상이었거든요. 히틀러의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열등한 집단이라고 분류되는 인간들을 수백만 명 단위로 죽였다는데 바로 히틀러의 악마성, 끔찍한 만행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 스탈린은 사회주의일 텐데 이 국가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의 그 철학은 인종주의였거든요. 인종주의를 정치광영화한 것이 이제 국가사회주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종이죠. 스탈린의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일 텐데 사회주의의 핵심 개념은 바로 계급입니다. 인종이 아니라 계급이죠. 인간 사회는 계급 사회인데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되고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력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 계급이 된다. 노동 계급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이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결국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류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의 물적 토대를 재생산해내는 이 노동 계급이 지배 계급이 돼야 된다. 이런 철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이냐 계급이냐 일 텐데 계급을 중시하는 스탈린에게는 인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적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이냐, 노동자냐 아니면 자본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노동계급인 사람들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계급의 적이라고 하면 더 척결의 대상인 것이죠. 물론 그 히틀러처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집단 학살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노동계급의 지배에 저항하는 반혁명 세력, 특히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귀족 계급을 다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강경하고 혹독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스탈린에게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를 현대화된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이 현대화된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공업 국가였는데 당시 러시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있었죠. 농업의 나라였었는데 다른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예를 들면 100년이나 150년간에 걸쳐서 이루었던 이 공업화 단계를 압축해서 10년 만에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 강도와 속도를 가지고 공업화를 밀어붙입니다. 러시아의 그 농민들을 기업농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그만 농장을 가지고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런 체제로서는 도저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기업농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규모 그 농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집단 농장일 텐데요. 그 집단 농장으로 농업을 개편하고 거기서 나온 잉여 가치를 공업에 투자해서 공업 강국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집권한 스탈린의 목표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기 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한순간에 다 대기업의 직원으로 만들고 이제는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다, 집단이 소유한다고 하니까 농민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항을 합니다. 스탈린이 그것을 보고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저항을 하니까 또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재산을 잃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단이 터지는데 1931년, 1932년이 바로 집단 농장화, 공업화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걸리던 시기였는데 이때 그 농민들이 저항을 하고 정책 실패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또 자연재해, 그 가뭄, 병충해가 들면서 완전히 그 당시 그 소련의 농업이 폭망을 했던 거예요. 대규모 기근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덮치면서 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은 1,000만 명 단위가 되는 거예요. 정책 실패지 체계적인 학살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로서 그런 식의 그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당연히 국가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스탈린이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1930년대 대숙청이 벌어지게 되는데 스탈린의 통치 체제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저항할 만한 기미가 있는 사람을 그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인민의 적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그 수용소에 가둬서 혹독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는데 냉전 시대 때는 스탈린의 대숙청 피해자를 뭐 1,000만 명, 어떤 경우는 3,000만 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좀 상당히 과장된 얘기고 냉전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스탈린의 지시로 대숙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일 것이다. 하지만 이 70만 명이라고 되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니죠. 한 사람의 권력 유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스탈린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 70만 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숙청 피해자 중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이라고 하죠. 고려인들도 섞여 있다는데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탈린과 히틀러의 관계에서 또 독특한 것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패권에 도전해서 자기 체제를 그 위에 올려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국제정치에도 동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고 죽이는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해서 4년 동안에 아주 세계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전쟁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소전쟁일 텐데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쟁이 바로 이 독일 소련의 전쟁입니다. 독일 군인만 따지자면 독일 군이 300만 명이 죽고요. 소련 군인은 900만 명, 1000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30만 명, 미국군이 30만 명 죽은 거에 비하면 이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1941년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은 그 히틀러가 스탈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스탈린과 히틀러가 군사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괜히 끼어들어가가지고 장군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전쟁을 막장을 몰고 갔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물론 그 스탈린과 히틀러가 천재적인 전략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아마추어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군사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고 특히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흔히 독일의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전쟁을 더 큰 견지에서 파악하는 해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은 히틀러는 스탈린을 공격했는가? 크게 보면은 히틀러의 목표는 게르만인들의 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거든요. 게르만인들에게 독일 땅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넓은 땅에 게르만인들이 그 식민을 해서 그쪽에 지배민족이 됐을 텐데 그런 식으로 독일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슬라브인들을 다 죽여 없애거나 아니면 노예로 부릴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 땅을 게르만인들이 차지하겠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생존 공간 이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공격 대상이 돼야 되는 언젠가는 정복해야 될 땅이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그 막강한 프랑스를 제압을 하고 영국까지도 이제는 무릎 꿇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얘기죠. 근데 프랑스는 쉽게 제압을 했는데 영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이 강했고 이 해군 때문에 독일이 자랑하는 육군 병력을 영국 본토에 집어넣지 못해서 전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미국에게서 계속 물자를 보급받으면서 버티고 있었죠. 히틀러는 영국과 함께 유럽을 함께 이제 공동으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이 버티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결국 이제 소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냐. 원래부터 그 궁극적인 목표였지만
더 빠른 시일 안에 소련을 공격해서 소련을 무릎 꿇리게 되면은 이제는 절망감을 느낀 영국이 항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스탈린에게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책상 위에 독일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기습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고급 정보들을 스탈린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스탈린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우리 소련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4년, 5년 뒤일 것이다. 소련의 국방력을 최대한대로 키워서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했을 때 막아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독일하고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41년 6월 22일에 기습 공격을 당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히틀러가 계산하지 못한 측면이 나옵니다. 충분히 당시 상황에서 소련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독일은 군사력이 최고조에 올랐거든요. 기습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한 2달, 석 달 사이에 소련마저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련 인민의 투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몰아붙이면 프랑스도 무릎을 꿇었고 폴란드도 무릎을 꿇었는데 소련 인민이 굴복하지 않고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애국심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에게 눈에 보면은 슬라브인이 다스리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정복 대상이 되는 나라였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할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수준으로 균일하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1941년 11월 12월에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나치 독일군의 공세가 드디어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죠.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했던 나치 독일이 패퇴하고 오히려 베를린이 소련군의 차지가 되면서 완전 나치 체제가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가 바로 1945년 4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결하면서 나치 독일이 최종 패망을 하게 되죠.